자, 유제 22-9의 4번 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XYZ가 실수이고 ABC가 집합일 때 다음에서 조건 P는 다음에서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P 조건을 한번 봤더니 P 조건은 B가 A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고 이고 C가 A의 부분 집합이다. C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자, 이게 지금 현재 P 조건입니다. Q 조건은 뭐냐면 Q 조건은 지금 B교시 얘가 지금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쌤이 이거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B가 A의 부분 집합이고 C가 A의 부분 집합인데 나 여기서 질문 BC의 관계는 알아 몰라? 여기 얘 BC의 관계는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A가 일단 짱큰 그치? 여기 안에다 얘네 집어넣어. 근데 얘네들의 포함관계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B가 A의 부분 집합이고 C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조건 P. 괜찮죠? 근데 얘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냐면요. A가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B교시만 여기 있으면 돼. 무슨 얘기냐? B집합을 요렇게럼 그려놓고 C집합을 요렇게럼 그려놓고 여기 부분만 A에 있게끔 그릴 수 있다 이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조건에 맞게 그리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쌤이 여기에서 순서를 좀 잡아가지고 얘이면 얘야? 라고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얘이면 얘야? 라고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이면이라는 거는 여기까지 세팅을 끝낸 상황.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를 봅시다. B교집합 C가 A의 부분 집합입니까? 요 그림을 보고 B교집합 C가 A의 부분 집합입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어때? 참이죠? 얘는 참이죠? 그렇지? 그럼 반대로 갈게요. 그땐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이걸 보고서 요걸 만족하면 이게 맞아? 라고 물어보고 있어. 이걸 만족하면 B가 A의 부분 집합이야? 아니잖아. C가 A의 부분 집합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반대 방향의 화살은 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됐었던 거죠. 42번부터 한번 쌤 볼게요. 42번 문제가 뭔가 ABC 이게 맞나? ABC 세 학생에 대하여 모두 참이래요. 세 학생 중 일반인 학생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BC는 각각 1반과 2반 중 어느 한 반의 학생이다. 오케이. 적어도 한 학생은 다른 반이다. AB는 같은 반이다. C가 1반이면 A도 1반이다. 이게요. 본명제가 이거 문제 재밌네요. 본명제가 참이면 우리 알잖아. 대우명제도 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학생은 다른 반이다. 이 얘기는 분명히 둘은 같은 반이고 한 명은 다른 반이 돼야 될 텐데 너무나 대놓고 다조건에서 바로 알려줬죠. 뭐라고 알려줬냐면 A, B는 같은 반이야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C만 다른 반인 거를 이미 알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치? 근데 C가 1반이면 A도 1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파악을 해보면 A가 1반이 아니면 C도 1반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에? 아니지.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AB가 지금 같은 반이고 AB 1반 2반 AB가 같은 반. 그러면은 C가 1반이면 A도 1반이어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C가 1반이면 A도 1반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다조건 때문에 AB가 같은 반이니까 여기에 B도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치?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 나조건이 안 맞지. 적어도 한 학생은 다른 반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쌤이 처음에 가정한 뭐가 잘못된 거야? C가 1반이라고 가정한 게 잘못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C가 1반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럼 C가 만약에 2반이 되면 C가 2반이라면 A가 뭔가 조건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A가 2반이 되면 B도 또 2반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A 1반, B 1반 이렇게 해줘야 되지. 그래서 일반인 학생은 A, B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괜찮죠? 네. 그 다음에 46번.
42번 문제는 재밌네요. 뭔가 약간 추리력을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은 오케이. 자, 요거 한번 봅시다. P 조건부터 하나하나 파악합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자, 요 조건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수아, 어떤 걸 말하는 거죠? A, B가 실수래요. 그렇지. 되게 중요한 얘기를 아주 빠짐없이 완벽하게 해줬죠. A가 0이고 B도 0이다. 또는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고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Q조건 볼 건데 Q조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A제곱 마이너스 AB는 0이다. 자, 얘는요, 우리가 지금 살짝 A로 묶어서 A 빼기 B라고 묶을 수 있고 이게 0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Q조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A가 0이거나 A하고 B가 같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제대로 읽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R 조건 가볼까요? R. A의 세제곱은 B의 세제곱이다. 얘 한번 볼까요? A, B는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혹시? 서연? 맞아요. 이것도 그냥 A는 B 이걸 말했던 거예요. 이게 끝이야. 알았지? 자, 그리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기억 보기부터 쌤이 한번 가볼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까? 라고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볼 때 P이면 Q인가?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P라는 건 뭔 소리야? A도 0이고 B도 0이 된다는 소리잖아. 집어넣어봐. A 0, B 0 집어넣어봐. 만족해, 안 해? 만족하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기.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R이면 Q인지 확인하면 되는데 R이라는 게 뭐였어? A하고 B랑 같은 상황이었지? 근데 A하고 B가 같으면 어때? 이거 0 되는 거 맞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참이야. 니은도 참. 마지막 디귿 보기는 어떻게 봐줘야 될 것 같냐면 P이고 R 그러면은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나타내면 P이고 R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P이고 R이기 위한 P이고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에? 충분 조건 아니 필요 충분 조건. 그럼 둘이 뭐하다? 같다라는 거 얘기하는지 맞는지 P하고 R 볼까? 얘하고 얘 볼까? 동시에 만족해야 돼. A는 0이고 B는 0이야. A 0, B 0이잖아? 근데 그 둘이 같아야 된다니까 A 0, B 0을 말하는 거겠지? 근데 그게 Q를 말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Q라는 거는 뭐냐면 A가 0이어도 돼. A가 0 또는 A는 B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카테고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물론 00으로 같아도 돼 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는 지금 A는 0이고 B는 100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같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는 거짓.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참. 그 다음에 57번. 57번 갈게요. 자, 57번은 세 개의 조건 P, Q, R에 대해서 Q는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때 실수 A, B에 대하여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Q는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요. Q는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화살을 쏘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럼 not R이 여기 있는 거 아닌가? 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럼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느낌이야. R에 여집합이 Q에 속하고 Q가 P에 여집합에 속하고 이런 관계라는 얘기 아닐까?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PQR을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Q만 저렇게 돼 있잖아요. 반대로 갑시다. 반대로. 뭔 얘기냐? P가 Q에 여집합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이 R에 속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떨까요? 같은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쌤은 대우명제를 보겠다라는 소리인데 포함관계를 순서를 바꾼 거예요. 이렇게. 네. 왜냐면은 이 경우는 두 개의 조건을 부정을 취해야 되거든? 근데 얘만 부정을 취하면 돼서 나는 이런 문제 풀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네, 하나만 좀 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건으로 봐볼게. 지금 수직선 하나를 그려놓고 뭐 알려준 게 있나? 범위가?
아, 없네. A 빼기 B의 최대를 보라고 얘기를 했네. P 조건부터 갈게요. 얘는 그냥 X가 A보다 작다. 이게 그냥 끝이네. 근데 B 빼기 A 빼기 B의 최대. 지금 문제에서 B가 양수라고 그랬고, A 빼기 B의 최대. 최대 맞지? 최대. 그러면 얘가 가장 커야 되고, 얘는 최소일 때를 봐야 되는 거니까, X가 A보다 작으면 나 그냥 여기 막 엄청나게 큼지막한 애들 그냥 A 잡고 해도 되지.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쏴.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P집합이 됐던 거겠지. 그치? 근데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Q는 어떤 건가? Q는 마이너스 4하고 0.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또는 X는 2 이상.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수직선상에 그리면은 한번 잘 봐봐봐. 마사하고 0, 마사하고 0.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는 2 이상이니까 2가 있으면 여기야. 그치? 그러면 이걸 반대로 Q의 여집합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 마사 이하, 그 다음에 0 이상, 2 미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쌤 말 뭔 말인지 이해돼? 반대. 그래서 잠깐만 A를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쌤은 Q의 여집합부터 해당되는 걸 그리자면 마4 찍고 그 다음에 0 찍고 그 다음 2 이렇게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가 마4보다 작거나 같아. 그 다음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아. 이게 지금 Q의 여집합이 됐던 거야. 됐지? 근데 지금 보니까 요것도 우리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X가 A보다 작아야 돼. 근데 그 이 P라는 집합이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A가 여기 있으면 되냐 이거지. Q가 노란색인, Q의 여집합이 지금 노란색인데 A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Q의 여집합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럼 이거 안 돼. 그럼 A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최소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데 있어야 된다 이거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R에 대한 조건을 봤더니 R은 지금 뭐냐면은 B하고 B 플러스 2네. 그럼 얘는 뭐냐면은 B하고 B 플러스 2, B하고 B 플러스 2가 있을 때 있잖아. 얘 여기 범위 같은데? 얘 R이 이 범위 같은데? 그치? 근데 여기 색칠도 돼 있군요. 근데 이 R이 제일 커야 돼. R이 제일 커야 돼. B 플러스 2 해가지고. 그치? 근데 우리 생각해봐. R이 제일 커야 된다라는 거 알아. 이 노란색을 다 포함시켜야 돼. 근데 지금 A 빼기 B의 최대 값을 보라는 소리는 B는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되는 거지. 여기에 B가 있잖아. 쌤이 이걸 기준으로 봤던 거지. B를 막 요따라 해? 그럼 이렇게 간다고 한들 어때? 괜찮지? 근데 문제에서 요 끄트머리에 이거를 힌트를 주기는 했어. B가 0보다 뭐하다고? 크다고. 근데 0이 지금 여기잖아. 그럼 B는 무조건 이쪽에 그려야 된다는 소리거든. 근데 B가 막 이런 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B는 반드시 이쪽에 있어서 얘가 이렇게 다 아우를 수 있게끔, 포함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B는 최대한 작은 최소가, 최대한 밀어. 그래서 B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B는 2 최소가, A는 가장 큰 거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n이 실수일 때 명제 n제곱이 무리수이면 n도 무리수이다에 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명제의 대우를 말하라고 하면은 n이 유리수이면 n제곱이 유리수이다. 이게 이제 명제의 대우 명제가 될 텐데 그걸 이용해서 참임을 증명하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쌤 63번만 잠깐 좀 볼게요. 네, 대우 명제. 대우 명제는 지금 뭐냐면 n이 모이면 유리수 이면 n제곱이 유리수이다. 네, n이 유리수이면 n제곱도 유리수이다. 이걸 이제 보는 건데요. 우리가 유리수이면이라는 가정이 나왔을 때 되게 잘 써먹는 게 있지 않아? 우리 그 귀류법 이거 외울 때 니네 뭐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뭐 그거 할 때 유리수라고 가정을 할 때 어떻게 잡았었어? 보통 P분의 Q 뭐 이런 식으로 가정하지 않았어? 여기서 시작도 그거야. n이 유리수이면 이라고 하면 n을 P분의 Q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그 대신에 이게 유리수라고 가정을 할 때는 되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잖아. 뭐였었어? 얘네 둘은 P와 Q는 서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n제곱도 유리수이다.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n제곱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서로소인 유리수 이렇게 얘기했으면 n제곱도 뭐가 되는 거지? p제곱분의 q제곱이 되는 상황 아닌가? 그치? 근데 얘는 다시 말하면 사실 p분의 q 곱하기 p분의 q 서로소인 것들을 지금 곱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면 돼?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별다른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잠깐만요. 이거 선생님이 오피셜하게 확실한 답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줄게요. 해설을 잠깐 봐볼까? 확실하게 정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우리가 쓰려면 물론 저게 있다. P하고 Q는 서로 소지만 여기 쌤이 조건 하나만 더 붙일게요. P는 뭐가 아니어야 돼? 네, 0이 아니어야 된다. 요것도 여러분들 써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근데 n제곱도 이렇게 쓰고 지금 해설에도 똑같습니다. 얘도 어차피 p제곱이 0이 아니므로, p제곱도 0이 아니므로 n제곱도 유리수이다. 그냥 이게 끝이네요. 네, 얘도 끝이에요. 지금 p하고 q가 서로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p제곱과 q제곱도 서로소이며 q제곱도 0이 아니므로 네, n제곱도 유리수이다. 네, 이런 식으로 증명해서 보이는 게 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증명해서 보여주는 게 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65번하고 66번도 쌤이 한번 볼게요. 65번.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명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가 참임을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는 또 모순이 뒤에 있다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치? A제곱하고 B제곱이 0일 때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상황. 얘 또는이구나. 네. 몇 번이야? 65번. 뭐 이거는 증명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귀류법으로 한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일 때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귀류법으로 증명을 할 거니까 또는으로 바뀌겠죠. 네, 가정하자. 뭐 발레만 보이면 되지 않을까요? 케이스가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뭐 첫 번째 지금 우리 그 센의 해설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그대로 갑시다. 첫 번째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 뭐 얘도 있겠고요. 두 번째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경우 요 세 개를 여러분들이 다 구한 다음에 안 되잖아 이렇게만 보이면 끝나는 그게 귀류법이야. 네가 가정한 거에 모순이 생겼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이 경우는 실수기 때문에 0이 아니라면 제곱하면 뭐가 되냐면 양수가 되겠죠. 그치? B제곱은 얼마고? 0이고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0보다 크게 되는 거라서 0이 아니다 이렇게 갈 수 있고 마찬가지야.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들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즉 여기서 뭐라고 하면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이렇게 이 멘트를 꼭 써줘야 돼. 귀류법이니까. 네가 처음에 여기서 가정한 거에 대한 모순이야 라고 이제 써줘야 된다 이거지. 알았지? 그래서 마지막에 뭐 따라서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네. 이렇게 보여주면 이게 바로 이제 귀류법 증명 문제가 되는 거죠. 가정을 하고 그거의 모순인 걸 찾아내는 거. 됐죠? 네. 한 번 더 그 66번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해보시고 이따가 쌤이 그 문제를 줄 테니까 수업 끝나고 그 연습을 좀 하다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됐죠? 네.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 7시 10분부터 할게요. 절대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쌤이 조금 했었죠. 그래서 절대부등식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였었냐면 산술기하평균이었습니다. 산술기하평균.
자, A도 양수이고 B도 양수일 때 산술기하 평균은 두 개의 합이 이 루트 두 개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라 그랬었고, 쌤이 여기에서 요거는 누구나 다 한다. 상기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등호, 성립,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 등호 성립 조건이 뭐였었죠, 서연?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 더해지는 두 개가 같을 때, A하고 B가 같을 때, 그때 이제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하며, 쌤이 여러분들한테 정석책에 필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제 쓰는지에 대해서 필기를 해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언제 쓴다고? 합과 고배꼴이, 뭐 합과 고배꼴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할 때, 그때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쓴다고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역수의 합의 최소, 이렇게 물어본다라던가,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을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죠? 쌤이 오늘은 문제를 조금 풀어볼 건데요. 일단은 얘부터 한번 가볼게. 저쪽에 산술기하 평균의 문제가 별로 많지가 않네요. 쌤이 그냥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예시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A가 양수이고 B도 양수이며, 그 다음 A 플러스 4B가 4일 때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A, B의 최대값은? 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요. A도 양수이고 B도 양수인데 합이 저렇게 일정한데 곱의 최대값을 묻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합이 일정. 이런 걸 문제 풀 때 잘 볼 줄 알아야 돼. 합이 일정하구나. 근데 그 와중에 곱의 최대를 보라는 얘기구나.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면, 아, 이건 산술기하 평균으로 구할 수 있겠구나. 산술기하 평균 들어가게 되면 A 플러스 4B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루트 저 둘 곱하면 되니까 4AB.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A 플러스 4B가 4라는 걸 알고 있으니 우린 여기에다 쓱 하고 4라는 걸 써줄 수가 있겠죠. 양변을 2로 나누면 우리는 여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양변을 2로 나누면 얘가 없어져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치? 그럼 A, B는 뭡니까? 1보다 작거나 같대요. A, B가 1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언제가 최대냐? 라고 물어본다면 1이 최대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최대값이 1이다. 근데 이제 쌤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 방금 전에 쌤 말이 잘못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언제가 1이냐, 언제 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라는 거거든요. 등호 성립 조건이 A하고 4B가 뭐 할 때라고요? 같을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둘을 더하면 얼마라고 했죠? 4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A가 얼마이고 2이고 B가 얼마이고 2분의 1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됐죠? 산술기하 평균. 자, 그 다음 산술기하 평균이 이렇게도 쓰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전히 A가 양수, B가 양수, 여러분들한테 두 개를 쌤이 제시를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A 더하기 B,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자, 이것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도 물어볼게요.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 이것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고도 얘기해 볼게요. 한 끗 차이죠. 4가 곱해져 있냐 곱해져 있지 않느냐, 요 두 개의 차이인 건데, 얘부터 보게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A 플러스 B는요 쌤, A 플러스 B는 2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 다음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또한 2 루트 A, B분의 1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둘을 곱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얘의 최소값, 이 둘을 곱해서 답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둘을 곱한 결국에는 4가 최소값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쌤이 문제를 쓱 바꾸죠. 그럼 여기서도 문제를 또 풀어요.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풉니다. a 플러스 b는 2루트 ab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는 2루트 a b분의 4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이 두 개를 곱한 최소값은 8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풀었는데 얘는 맞았고 얘는 틀렸어요. 왜 이때는 맞고 이때는 틀리냐면 여기서 이 친구의 풀이에는 뭐가 잘못된 거냐면 얘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등호 성립 조건. 쌤이 산술기하 평균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저 부등식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조건. 알았지? 물론 대전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등호가 성립하는 그 순간이 같을 때를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잠깐 볼게요. 등호가 성립하는 그 순간은 뭐냐면 더해지는 두 놈이 뭐 할 때라 그랬죠? 같을 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 얘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은 a가 b일 때를 얘기했던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도 볼게요. 등호가 성립하는 그 순간은 더해지는 두 놈이 같을 때라고요. 그럼 그때는 a분의 1하고 b분의 1이 같을 때인데 얘랑 지금 같은 걸 말하는 거야? 다른 걸 말하는 거야? 같은 걸 말하고 있죠? 얘도 a는 b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도 a랑 b가 같을 때였고 얘가 최소가 되는 그 순간도 a하고 b가 같을 때이기 때문에 등호 성립 순간이 일치하므로 최소값 구한 다음에 곱해서 그게 최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고 얘 보세요. 얘는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즉 이놈의 최소값이 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은 a하고 b가 같을 때가 되지만 아래에 있는 부등식에서 이놈의 최소값이 얘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은요 a분의 1하고 b분의 4가 같을 때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같지 않죠. 그치?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a가 b인 순간에 이놈의 최소값은 얘가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이거 최소를 구하라고 할 때는 절대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지? 그럼 이제 쌤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치? 심플합니다. 제대로 되는 풀이는 뭐냐면 전개하면 돼요. 전개. 그냥 이거 다 전개해서 풉시다. 전개. 자, 전개해서 하면 1 플러스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그치? 그럼 이거 조금만 더 예쁘게 쓰면 5 더하기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b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역수의 합에 대한 관계가 여기에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쌤은 여기에다 크거나 같다 하고서 5 얘는 그대로 살려두고 여기에다가만 산술기하를 써주는 거예요. b분의 4a a분의 b 이렇게 됐지?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냐고 4지? 4에다 5를 더하면 이놈의 최소값은 8이 아니라 뭐였던 거야? 9가 제대로 된 정답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전히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렇게 알려줘요. A 더하기 B는 3이었거든. 근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의 최소값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쌤이 이건 풀어봐 이렇게 하잖아? 그럼 뭔 난리를 치냐면 한 문자로 바꾸려고 해요.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마치 방정식을 하는 것처럼 B는 혹은 뭐 A는 바꿔가지고 여기다 한다고. 어쩔 건데. 저거의 최소값은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한다? 산술기하를 이용한다. 나는 지금 알아. 뭐를? 곱한 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 방법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뭐냐? 지금 궁극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 요거만 덩그러니 있을 때는 최소값을 구하는 게 어려우나 나는 여기다 이거를 곱했을 때 얘가 최소값이 9라는 건 알고 있다 이거야.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시 곱해주는 요 놈은 뭐야? 일정하잖아, 3으로. 그러니까 그 3으로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의 최소값은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산술기하 평균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뭐 아쉽게도 우리 교재의 산술기하 평균 문제가 막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뒤쪽에 기본 문제 조금 있기는 하는데, 네, 일단 요거는 좀 여러분들 적어둘까요? 그 151페이지 보시면 151페이지? 아니 151페이지래. 미안합니다. 151페이지가 아니라 153페이지 한 장 더 넘기면 기본 문제 23-6번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쌤이 지금 방금 요거 말한 포인트 있죠? 그게 23-6번의 1번입니다. 23-6번의 1번.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 산술기하 평균과 관련된 문제들을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산술기하 평균은 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계속했고, 지금 소개하는 얘는 솔직히 말하면 수학하에서밖에 안 나와요. 만약에 기하를 선택한다 그러면 거기서도 한 번쯤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두 번째 갑니다.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대전제는 A, B, X, Y가 실수라는 전제가 깔립니다. A, B, X, Y. 문자가 이번에는 4개가 등장하죠. 아깐 2개였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가 있잖아. 항상 크거나 같아. 뭐보다? AX 더하기 BY의 전체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꼴을 외우세요. 꼴을. 지금 보니까 꼴이 제곱 더하기 제곱 곱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했더니 보이나? 여기에 요거랑 제곱하기 전 얘랑 곱해서 여기다가 얘랑 곱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꼴을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고, 얘는 있잖아. 좀 독특한 걸 얘기하자면 왼쪽에는 2차들이 난무하지? 근데 오른쪽 여기 있으면 제곱이 있는데요. 얘 말고 여기 봐봐. 여긴 지금 몇 차야? 1차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는 제곱의 합과 1차식의 뭔가 최대 최소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써먹어야 된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쌤이 여기에서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 자, 얘는 등호 성립 조건을 이렇게 외울게요. A 대 B는 X 대 Y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A 대 B는 X 대 Y 비율 관계로 외워야 되는데, 우리 정석책에는 분수로 나왔는데 쌤은 그냥 비례식으로 한 줄식으로 표현할게요. 이거 어느 내용에 있냐면 151페이지. 우리 책 151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석책 151페이지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지금 보면은 기본 문제 23-5번을 쌤은 하고 있어요. 네, 23-5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부등식, 절대부등식을 딱 보면 이걸 이제 언제 써먹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산술기하 평균에서도 얘기했듯이 얘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 써먹냐면 고백골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때. 네, 고백골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때 우리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제곱의 합과 1차식의 합.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볼 때 제곱의 합이랑 1차식의 합에 대한 1차식의 합이라기보다는 1차식의 꼴이라고 할게요. 1차식의 꼴이 같이 나옴으로써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볼 때 아까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제곱의 합, 그 다음에 1차식의 꼴이 여러분들한테 제시됐을 때 최대, 최소를 묻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코시 슈바르츠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비율 관계 반드시 외우세요. A 대 B는 X 대 Y. 이게 바로 등호 성립 조건이다. 그 기본 문제 23-5번에 지금 보면은 2번이 여러분들한테 코시 슈바르츠를 쓰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X, Y가 실수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일 때 X, Y는 실수라고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 3X 더하기 Y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3X 더하기 Y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보세요.
이 지금 제곱의 합이 나와 있고 우리한테 1차식에 대한 뭔가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때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게 코시-슈바르츠가 되는데 그럼 이거 이제 부등식을 작성할 때 어떻게 가야 되냐 해볼게. 일단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먼저 써. 그 다음 여기도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제곱이 들어가야 돼. 그럼 쌤 이건 어디다 써요? 얘는 여기다 쓰는 거야. 3x 더하기 y는 여기다 쓰는 거야. 제곱 이렇게. 괜찮지?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야 돼. 쌤이 아까 꼴을 외우라고 얘기했잖아. 여기 있는 3x는 여기는 x하고 3이 곱해져서 얘가 만들어진 거거든. 근데 제곱의 꼴이니까 반드시 3의 제곱이라고 써줘야 되고 여기는 y가 뭐랑 곱해져서 y가 된 거냐면 1이랑 곱해져서 근데 이것도 제곱의 꼴로 이렇게 여러분이 맞춰줄 수 있겠죠.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우리는 2라고 쓸 수 있고 2 곱하기 얘는 얼마야? 10이지? 근데 얘는 3x 더하기 y의 전체의 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3x 더하기 y의 범위를 여러분이 답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루트 10부터 아니 뭐야 이거 9, 1 응? x제곱 더하기 y제곱 2 아니야? 9, 1, 10 아니야? 너 어디 틀렸어? 맞아요? 근데 이거 루트 씌우면 20이구나.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5부터 2 루트 5까지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하나 언제 성립하는 거야? 언제? 이 최소인 순간 아니 뭐 최소인 순간이라기보다는 등호 성립 순간이 언제냐 라고 하면 여기서 x 대 y가 얼마일 때? 3대 1일 때 요때인데 그때 x의 값과 그때 y 값을 구해봐 라고 하면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x를 뭐라고? 3k요 y를 뭐라고? k요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k 구한 다음에 x, y를 따로따로 구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거기까지. 지금 만약에 쌤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제 문제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봐봐. 이번에는 이렇게 나오면 x, y가 물론 실수야. x제곱 더하기 4y제곱이 4일 때 그때 여러분들한테 x 더하기 y의 뭐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쌤이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면 역시나 제곱이 꼴이 나와 있고 합, 1차의 합에 뭔가 최소, 최대 구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문제를 풀 때도 코시-슈바르츠 x제곱 더하기 4y제곱 한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다 x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쓸 거란 말이지. 짱구 굴려. 유민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 물론 두 개 이렇게 따로따로 할 거예요. 여기 x하고 뭐하고 곱하면 x가 되는 거야. 1이죠. 1. 그래서 여기는 그냥 쓸 때는 1의 제곱으로 쓰면 된다. 그 다음 또 쌤 한번 물어볼게요. 수아, 여기 지금 얘가 있는데 얘하고 뭘 곱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오, 대단한데? 난 너무나 당연하게 4분의 1이라고 답할 줄 알았는데. 오, 대단해. 맞아요. 2분의 1의 제곱. 왜 그러냐면 여기가 보여? 사실 이거 쌤이 조금 낚으려고 이거 문제를 갖고 온 건데 얘 x제곱 있죠? 여기에 저 4y제곱이라고 쓰면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이 잘 못 봐요. 쟤는 원래 뭐냐면 2y의 제곱을 저렇게 4y의 제곱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은 이 y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2y와 뭘 곱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 2분의 1이라고 써야 됐던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지금 4라고 얘기했으니까 4 곱하기 얘는 지금 4분의 5잖아. 그치? 이게 지금 x 더하기 y의 전체의 제곱의 최소값이니까 뭐 루트 씌워서 마이너스 루트부터 루트까지 이렇게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되는 거고 우리는 기본 문제 23-7번 넘어갈게요. 그 154페이지 기본 문제 23-7번. 자, 기본 문제 23-7번.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x 양수, y 양수, 곱은 6일 때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의 최소값과 이때 xy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번 문제가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해요. 4x의 제곱 더하기 9y제곱은 알잖아? 얘는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 크거나 같다. 뭐보다? 2루트 저거 둘 곱하면
36 x제곱 y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 그치? 근데 우변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좀 예쁘게 정리하면 12 xy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치? 근데 xy가 6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얘의 최소값은 72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중요한 거 하나. 지금 나한테 그때의 x값과 y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등호 성립 순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등호 성립 순간. 그럼 뭐랑 뭐가 같아야 되냐면 여러분 4x 제곱하고 9y 제곱이 같아야 됐던 거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루트를 양변에 씌우면 2x가 3y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등호 성립 순간이.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x, y가 지금 얼마라고? 6이라고만 알려줬다고. 알았지? 그러면 집어넣어야 돼. 2x, 3y 해야 돼. 그래서 쌤이 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여기다 이렇게 했어. 이렇게 썼다고. 왜? 2x 자리에 나 뭐 집어넣으려고? 3y 집어넣으려고. 2x 자리에. 그럼 우리 이제 마무리할게. 얘는 뭐야? 3y 제곱이 12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y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y는 얼마야? 2가 답이지. 근데 y 2 집어넣어. 그럼 6이지. 그럼 x 얼마? 3. 이런 식으로 찾아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괜찮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2번 볼게요. 2번은 x도 양수고 y도 양수이고 x 더하기 y가 4인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이것도 좀 잘 못 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뭐냐면은 y분의 x 더하기 1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거 지금 보면 충분히 이렇게 다 나눌 수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얘는 조금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얘는 식을 조금 다시 내가 원하는 꼴로 정렬을 좀 다시 할게요. 하게 되면은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 그 다음 따로 x분의 1 일부러 가로칩니다. y분의 1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쌤이 지금 이 둘을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얘의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 최소값 구할 때 얘가 얘 최소값 따로 얘 최소값 따로 구하면 안 되나? 소은이 얘 최소값 구한 다음에 더해도 이 문제에 답 나오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왜 그러냐면 등호 성립 순간을 봐야 되는데 나는 이게 역수의 합이다 보니까 최소값 구할 때 뭐 할까? 이 둘이 같을 때 그때가 최소값이야 라고 주장할 건데 이 둘이 같을 때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x제곱은 y제곱이라서 x하고 y가 같을 때 즉 등호 성립 순간이라는 건 뭐냐면 최소값을 가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거는 x는 y예요. 이 첫 번째 항 말이야. 근데 두 번째 항 보이니? 두 번째 항도 어때? 얘도 이렇게 하게 등호 성립 순간이면 둘이 같을 때 똑같아요. 등호 성립 순간이 지금 두 개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얘 최소값 따로 구하고 얘 최소값 따로 구해서 그걸 더해서 최소값이야 라고 답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대놓고 보이죠? 이게 역수의 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최소값은 얘의 최소값은 2 루트 뭐 여기는 9 곱하면 1이 될 테니까 얘 최소는 2입니다. 그럼 이제 얘 최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 루트 xy분의 1이 되겠죠. 그치? 근데 문제에서 x 더하기 y가 이미 4라고 알려준 상황. 봐봐. x 더하기 y가 사실은 이미 4라고 알려줬고 우리가 등호 성립 순간은 언제로 본다 그랬지? x하고 y가 사실은 같을 때. 근데 둘 더했을 때 얼마래? 4래. 그럼 알지 않아? x가 얼마이고 x가 2, y도 2일 때잖아. 근데 요걸 그냥 두 개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니네가 답해도 상관은 없어. 알았지? 그럼 얘는 4분의 1이니까 루트 씌워서 2분의 1 되면서 얘는 1, 얘는 2. 그래서 최소값은 3이라고 얘기하면 된다 이거지. 괜찮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23-8번 볼게요. 도형. 도형 문제는 반지름 길이가 루트 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은 정사각형임을 증명하고 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요 밑에다 살짝 얼른 후다닥 하고 그냥 끝낼게요. 봐봐. 8번? 네.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원 하나 그려놓고 여기서 그냥 직사각형 요렇게 이미 잡아볼게요.
그럼 뭐가 되냐면 여기 이제 중심이 있을 거고 쌤이 요렇게 내려가지고 봐봐 요렇게 할게 요렇게 쌤이 한번 해볼게. 그래서 요 길이를 A라고 잡고 요 길이를 B라고 이렇게 잡아볼게. 그럼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인데 반지름이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지금 3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근데 나한테 물어보는 게 넓이가 최대인 것을 보라고 했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요 길이는 여기가 B니까 2B가 될 것이고 요 길이는 여기가 A니까 2A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넓이가 4AB라는 걸 알아. 그치? 곱이 일정한데 합이 일정한데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최대인 그 순간은 더해지는 두 놈이 뭐 할 때죠? 같을 때. 우린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을 쓸 것이고 산술기하 평균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고서 2 루트 A제곱 B제곱이 되는데 어차피 이 자리에 지금 루트 제곱이니까 AB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여기는 이제 3을 집어넣게 되면은 네, 충분히 이제 4AB니까 여기에 2배에서 최대값은 6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쌤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 아까 전에 쌤이 여기서 이렇게 썼단 말이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지? 최대인 그 순간일 때 왜 정사각형이어야 돼? 라고 물어봤으니까 최대인 그 순간은 뭐한 순간? 합의 입장에서는 최소값. 왜? 합은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더 커야 된다고 얘보다. 근데 곱은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곱의 입장에서 이 값은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곱이 최대인 순간이라는 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더해지는 두 놈이 모인 순간 같은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등호 성립 순간은 A가 B일 때, 즉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같을 때, 그래서 정사각형일 때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 이거지. 알았지? 지금 쌤이 저기 하나 더 있구나. 뒤에 미안 23-9번 뒤에를 못 봤어. 23-9번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4, 6인 직각삼각형에 빗변 위에 점 P가 있답니다. P에서 빗변이 아닌 두 변에 내린 수선의 길이를 각각 A, B를 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지금 직각삼각형 여기 이렇게 하나 나오고 여기에서 P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 내려서 A 그 다음에 여기다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B 근데 각각의 변의 길이가 얘는 4 얘는 지금 6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이에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의 최소값 P점이라는 거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냥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A, B, C를 적진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A하고 B가 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직각삼각형 나왔고 수선에 발 내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게 그림이 나왔을 때 이 사각형이 메인이 아니라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거. 그치? 직각삼각형이 마구마구 보여.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들 3개, 요거 전체 다 무슨 관계? 닮은 관계.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눈에 보여야 돼.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너무 명확하게 밑변의 높이가 몇 대면 3대2라는 걸 난 알고 있어. 내 말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 봐봐. 뭐 이럴 수도 있지 않나? 요 길이를 지금 전체가 비었잖아. 그치?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지? 6-P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치? 그 다음 또 그럼 여기 길이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얘 대 얘의 길이비가 몇 대면? 3대2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얘가 B면 3대2 그럼 여기도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네. 그럼 여기가 조금 더 쉬우려나? 3대2니까 그럼 여기 길이를 뭐라고 표현하지? 3대2라는 길이비를 이용한다면? 3대2 이거 말고 요 방법으로 좀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3 얘가 2 그럼 여기는 3분의 2B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그 3분의 2B가 뭐랑 똑같은 줄 알아? 4 빼기 A랑 똑같았던 거지. 4 빼기 A랑. 그럼 쌤이 조금 더 예쁘게 한 줄식으로 써볼까? 내가 좀 더 예쁘게 한 줄식으로 쓰면 A 쪽으로 넘겨. 3을 양변에 곱해.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는 3A 플러스 2B 이게 지금 12야 라고 너한테 알려주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근데 이런 걸 내가 그림을 보고서 요것보다는 요것도 사실 하면 할 수 있긴 한데 쌤은 요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나 스스로 이거를 찾고서, 이런 관계를 뭔가를 찾고서,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생각해볼까? 1차. 제곱. 연결하는 게 뭐야? 코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야. 1차하고 제곱이 나오면, 합하고 곱이 나오면 산술기야. 1차하고 제곱이 나오면 코시.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면 되겠죠? 여기서 코시 슈바르츠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제곱, B제곱 하고서 어떤 이제 뭐 제곱의 꼴이 들어가야 되고 크거나 같다. 얘 그대로 갖다 씁니다. 3A 더하기 2B의 전체의 제곱이다.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3A가 되기 위해선 여기 자리에는 3의 제곱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B가 되기 위해선 여기에서 2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거지. 괜찮지? 그럼 얘는 얼마야 지금? 12잖아. 그러니까 여기 또 12. 그럼 얘는 144가 돼. 그럼 나는 얘는 얘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얘는 이 값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네,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제곱의 꼴과 1차의 꼴이 있을 때 우리가 코시 슈바르츠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쌤의 연습 문제 중에서 많이는 아니고 좀 여러분들이 같이 봤으면 하는 것만 잠깐만 조금 볼게요. 뭐냐면요, 뒤에 23-11번? 연습 문제 23-11번? 연습 문제 23-11번? 요거 잠깐 봐볼까? 연습 문제 23-11번. 네, A가 마일보다 크고요. B가 마일보다 크대요. 근데 AB 더하기 A 더하기 B가 8일 때 여러분들한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B 더하기 A 더하기 B 이게 지금 8일 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물어봤다고. 이것의 최소값.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어쨌거나 우리한테 지금 현재 합의 뭔가 최소값을 물어본 건 맞아. 코시 슈바르츠를 쓰든 아니면 산술기하를 쓰든 해야 되는데 제곱의 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산술기하로 덤비는데, 근데 산술기하 하려면 대전제가 필요하지. 반드시 뭐? 양수일 때. 근데 이게 지금 양수가 아니죠? 그렇잖아. 그럼 양수 조건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양수 조건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항시키면 돼. A 플러스 1이 양수다. B 플러스 1이 양수다. 이렇게 이항을 시키면 되지. 됐어? 별로 뭐 할 말 있어요? 아니요. 어쨌거나 A 플러스 1이 양수, B 플러스 1이 양수. 여기서도 한번 봐봐. 이건 이제 부정방정식 해가지고 고백꼴로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 우리 다 배웠잖아요. 고백꼴로 인수분해 어떻게 하면 돼? A 플러스 1, B 플러스 1. 당연히 막 이런 것들이 보일 거 얘 하나만 바꿨어도 없던 1이 생겼지. 그럼 요쪽에도 1 더해줘야지. 그럼 얼마? 9. 그럼 내 입장에서는 지금 나는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이제 A, B를 미지수로 보는 게 아니야. A 플러스 1하고 B 플러스 1을 미지수로 보는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1과 B 플러스 1의 곱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난 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뭘 연결할 수 있어? 합을 구할 수가 있겠지? A 플러스 1 더하기 B 플러스 1. 요거 합 알 수 있잖아. 합. 얘는 2 루트 이 자리에 9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A 플러스 B는 최소값 얼마? 이게 있으면 6이니까 2 빠져서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23-11번도 우리가 한번 봤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연습 문제 23-13번. 연습 문제 23-13번. 점 1,4를 지나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 5A 더하기 5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왜? 직방 구할 때 얘가 지금 여기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B, Y축이 B 맞나? 네, 그럼 1,4 1, 4. 근데 그거 알지? 이걸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때 있잖아. 이렇게 X 절편과 Y 절편을 할 때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절편 방정식이라고 해서 X 절편을 X 밑에다가 Y 절편을 Y 밑에다가
이렇게 써서 는 1이라고 쓰는 게 사실은 절편 방정식의 작성법인데 이 직선이 어딜 지나냐면 1,4를 지나요. 그러면 x 자리에 1, y 자리에 4 쓸 수 있습니다. x 자리에 1, y 자리에 4. 그래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는 항상 1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구하라는 게 뭐냐면 5a 더하기 5b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거를 나는 지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라고. 최소값 기억나죠? 그치? 이거 아까 전에 쌤이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그 문제입니다. 얘가 1이라면 나는 요거만 덩그러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같이 곱한 것의 최소값을 구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요렇게 얼마 이게 나올 거 아니야. 아까 우리 구했을 때 얼마였지? 9였었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값이 실제로 얼마라고?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약분을 한다 해도 얘는 9인 거야.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9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됐죠? 그 다음 또 네,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좀만 쉬었다가 오늘 함수까지 할 겁니다. 함수의 정의 하고서 함수가 뭔지 블라블라블라블라 쭈루루룩 나와 있는데 별거 없고 쌤은 요렇게만 얘기할게요. 함수는 집합에서 집합으로 대응되는 뭐라고 얘기하지?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어떤 규칙에 의해서 대응을 시켜야 되는지를 찾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합에서 집합으로 라고 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가 존재한다?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1단원에서 집합 배웠고 2단원에서 명제 배웠고 이제 3단원에서 함수를 배우는데 여기서도 또 집합이 나오죠? 그치? 자 이제 얘기할게. 이 집합에서에 해당하는 이 집합을 우리가 이름을 붙이죠. 뭐라고 붙이죠, 벨라? 함수? 아니, 집합의 이름. 네, 집합? 정의요. 너무 당당해서 정말 깜짝 놀랐다. 괜찮아. 질러야지. 여집합이라도 알고 있는 게 어디야? 네. 정의역. 함수에서 화살을 쏘는 애. 내가 이제 규칙을 집어 넣으래. 걔를 정의역. 그 집합을 정의역. 여기를 공역. 화살 맞을 준비를 하는 집합. 이걸 우리가 공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역 집합이 이렇게 있고, 자, 공역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쌤이 여기 있는 정의역의 원소 하나를 x라고 잡고, 공역의 원소 하나를 y라고 잡는데, 여기서 쌤이 그 f라는 규칙에 의해서 대응을 시켰더니 얘가 y에 딱 대응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잖아. y는 하고 f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정의역의 원소 어떤 것을 이 규칙에 집어넣었더니 y가 되더라 라고 표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y는 fx를 함수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치? 근데 대응을 시킨 애들만 따로 또 모아놓은 원소가 집합이 있는 거야. 이제 그거의 이름을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죠? 벨라, 그건 혹시 기억나나요? 치약. 그렇지.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대응이 된 애들만 모아놓은 원소를 우리가 치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쌤이 하나 얘기를 해주자면 이 치역은 표현을 하는 방식이 조건제시법에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요. fx만 원소로 갖는다. 이 x라는 이 스몰 x는 정의역의 원소.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도 좀 다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치역을 읽는 방식은 뭐다? 정의역의 원소, x집합의 정의역의 원소를 f라는 함수에 집어넣어서 함수값들만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 이거 지금 치역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64페이지 보면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있어요. 서로 같은 함수. 이건 뭐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함수를 얘기할 때는 제일 먼저 관찰해야 되는 게 정의역이에요. 제일 먼저. 왜냐면 여기 이 정의역의 원소들을 대응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을 관찰해야 되는데 쌤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야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fx라는 함수는 x다?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gx라는 함수는 x세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내가 너네한테 물어봐. f랑 g는 같은 함수니?
F랑 G는 같은 함수니? 그럼 당연히 벨라 뭐라고 해야 돼? 아니요.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왜냐면 fx는 x, gx는 x 세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쌤이 여기다가 슥 하고서 그런데 정의역 집합이 마이너스 1하고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f랑 g는 같은 함수니? 아니에요? 유민 아니에요? 맞죠? 왜냐면 마1을 집어넣어도 f에다가 마1을 집어넣어 마1이 나오고 f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1이 나오죠. 그치? g도 마1을 집어넣으면 마1이 되고 g1을 집어넣으면 1이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정역의 원소에 정역의 원소를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린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쌤이 그냥 이거를 제시하지 않고 F랑 G는 같은 함수니? 라고 물어본다라는 건 정의역을 기본적으로 모든 실수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라본 거기 때문에 다른 함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 갑니다. 반드시 같은 함수, 이 함수를 관찰할 때 제발 제일 먼저 관찰해라. 뭐를? 정의역. 이거를 봐서 얘가 상수함수인지 항등함수인지 얘가 같은 함수인지 다 찾을 수 있어요. 알았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같은 함수의 뜻도 여러분들이 파악했다 생각하고 뭐 보면은 기본 문제 24-1번 166쪽 보면은 기본 문제 24-1번 얘는 뭐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데 일단은 쌤이 그 얘기를 안 했네요. 함수의 정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그걸 쌤이 빼먹었어요. 자, 여기서 얘기할게요. 함수란 집합에서 집합으로 대응되는 규칙성이라고 쌤이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그 대응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알았지?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정의역 원소 대응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에만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두 개를 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애들이 다 화살 하나씩 쏴. 근데 선생님이 나 혼자 두 개 쏠래. 이게 안 된다라는 거지. 이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뭔 말인지 알지? 하지만 같은 놈으로 쏠 수는 있어요. 나도 준성이. 벨라도 준성이. 이게 이제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같은 것에 쏠 수는 있다. 그리고 다르게 쏠 수도 있다. 하지만 나 혼자 두 개를 쏠 수는 없고 여기서 갑자기 저 뒤에 있는 수아가 나는 안 할래! 라는 상황도 벌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가 정의역이라고 생각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함수는 항상 기억하세요.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대응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하나를 쏴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만 알면 기본 문제 24-1번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프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시선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 24-1번을 할 수밖에 없겠네. 숙제로 하나 하려고 했는데. 봐봐. x가 마1, 1, 2. 그 다음에 y가 공역이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f. 자, 우리 서연이 이거 잘 봐야 돼. 정의역이 얘야. 공역이 얘인 거고. 알았지? 어떤 F라는 규칙에 의해서 얘네들을 어디다가 짝을 지을지 대응을 시킬지 이제 그걸 보면 되는 거야. 자, 지금 1번 봐봐. 1번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x를 x 플러스 1 요렇게 대응을 시키래. 요렇게. 그럼 그 얘기는 1은 마이너스 1은 어디로? 0으로 가야 되지. 이 화살을 쏠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이러면은 이거는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이 규칙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는 함수라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이제 본다 이거지. 그치? 두 번째 x가 x제곱으로 가래. 제곱으로 대응을 시켜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은 어디로? 1로. 1도 1로. 2는 4로.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대응에 참여를 했으며 각각 하나씩 대응을 했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의역과 이 공역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3번. 경우를 좀 나눠서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는 짝수.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때는 홀수에 대응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쌤 서연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저 2라는 건 어디에 대응돼야 돼요? 2. 한번 생각해봐. 저 2는 이 규칙에 의하면 어디에 대응돼야 될까? 그치. 근데 여기는 짝수가 지금 몇 개 있지? 그치. 그럼 이 규칙에 의하면은 2는 여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이거는 함수라고 볼 수 있다 없다?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치?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함수인지 아닌지 여러분들한테 식만 봐도 오케이. 요렇게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가 개수가 유한계인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바로바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그래프로도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쌤이 한번 보여줘 볼게. 일단 함수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 첫 번째 X축, 자 여기 Y축 갑니다. 요렇게. 자 요것은 함수일까요? 요거를 함수인지 아닌지 쌤 어떻게 봐요? 라고 한다면 여기가 X죠. 뭐냐면은 이 X라는 것이 바로 이 정의역에 해당하는 원소들입니다. 그런데 실수 전 구간으로 바라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은 하나씩 특정한 개수만 딱 요 세 개만 본다는 얘기지만 얘는 실수 전 구간에서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쌤이 지금 봤더니 요 X가 어디에 대응됐나 봤더니 여기에 대응됐더라고. 네. 그리고 또 요 X가 어디에 대응됐나 봤더니 여기에 대응이 됐던데. 그치? 그럼 그 얘기는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대응에 참여를 했고 지금 보니까 각각 하나씩 대응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됐죠? 그래프상으로 확인하는 방법. 하나만 더 해볼게. 우리 수상에서 했던 원방 있죠? 얘도 한번 볼까요? 얘 지금 보면은 쌤이 여기에 X에서 화살을 어디다 쐈는지 어떤 규칙에 의해서 화살이 갔는지 보려고 했더니 얘인가? 누군가는 쌤 이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아니야 여기도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이 얘기는 하나의 X에 몇 개의 Y가 대응이 된 겁니까? 두 개의 Y에 대응이 된 거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원의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알겠지? 네, 그렇게 그래프상으로도 여러분들 볼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고 보고 쌤은 24-2번을 볼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24-2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쌤이 함수라는 단원 내신 기출 문제를 보면요. 이런 24-2번 같은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스스로 규칙을 찾게끔 하는 문제. 자, 가볼게요. 우리 정석책은 조금 쉬운 문제가 나오기는 했으나 자, 함수 F가 임의의 라는 표현은 모든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F. 규칙이 이거래요. X 빼기 Y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Y 더하기 FX. 어떤 X, 어떤 Y를 집어넣어도 항상 여기 식에 집어넣으면 만족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알려줬어. F1은 자 마이너스 이렇게 알려줬어. 그리고 난 다음에 F0도 구하래. 그 다음에 F1도 마일도 구하래. 그리고 F2도 구해봐. 자 이렇게 우리한테 던져준 거야.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해야 된다. 얘를 구하려면 분명히 여기든 뭘로 만들어야 된다? 0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겠지? 근데 힌트를 줬어. 1을 집어넣으면 마일이다 라는 힌트는 줬잖아. 그럼 그걸로 이제 짱구를 굴려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쌤이 지금 보니까 물어볼까? 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이거? 얘는 알고 있는 상황. 우리 소은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소은이 혹시 X, Y에다 뭘 대입해가지고? X에다가 2? X에다 2 또? Y에다가 오 해볼게요. X에다가 2를 넣고 Y에다가 1을 넣겠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 난 사실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소은이가 얘기한 걸 한번 해보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X에다 2, Y에다 1 집어넣어보래요. 그럼 이 좌변은 F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우변은 Y에다 1을 넣었으니까 1이라고 쓰면 되고 X에다 2 넣으라고 했으니까 F2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F1을 뭐라는 걸 알아? 마일인 걸 알아. 그럼 이게 마일이란 소리잖아. 그럼 F2는 얼마일까? 마일. 오케이. 그래서 F2는 야 이런 날이 오는구나. 벨라가 대답을 하는 날이 오는구나. 대박이다. 맨날 이랬으면 좋겠다 진짜. 아니 근데 맞는 답을 하는 게 이게 좀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아까 저거 여집합 여기까지 할게요. 잘했어. 마이너스 2점.
단순 연산이었지만 굿. 그 다음 또 이 나머지는 혹시 우리 유민? 토스? 받고? x에다 0 Y1? y1? x에 0 y1? 아니요. 아니야 그러면 짱구 굴려. 이 답이 없어. 정석책에 있는 답도 이게 뭐 썩 다른 방법으로 우리 충분히 해도 상관없어요. 찾아봐 한번. 머리 써야 돼 이거. 되게 수학 아닌 것 같지? 근데 이게 내신 문제 나와. 규칙 찾게 이렇게 해야 돼. 머리 써야 돼. 이거 알고 있는 것도 생각해봐. X에 Y x에다 2. 얘랑 똑같아. 와, 그 와중에 나는 신난다고 적으려고 했다. 와, 진짜, 창피하다. 부끄러워. 아니, 0 만들면 되잖아. x에다 2 집어넣으면 y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2 집어넣어서 해도 되잖아. x, y에다 2 집어넣으면 되잖아. XY요? 그럼 얘 0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죠? 네. 답을 말해버렸어요, 쌤이. x에다 2, y에다 2 집어넣어봐. 그러면 좌변은 f 0이 되고 우변은 2 더하기 f2가 되는 건데 그 f2가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f0은 얼마다? 0이다. 자, 이제 마지막 수학. 네? 얘 어떻게 구하면 되죠? 뭐요? 생각해봐. 마일. 아무거나 내도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알고 있는 걸 근데 써먹을 수 있어야지. 진짜 아무거나 해도 돼요. 마일을 만들려면 우리가 생각을 얘를 마일로 만들까 아니면 얘를 마일로 만들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봐봐. 혹시 별로 아이디어 있나요? 0이랑 1요? 오, 0이랑 1요? 오, 오늘 그렇게 오지게 혼나고 드디어 이제 끝나기 20분 전 되니까는 조금 나아지네요. F 마일. 0 집어넣고 1이니까 1 플러스 F0이 되죠. F0이 지금 0이기 때문에 F 마일은 1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요. 근데 이게 지금 거기에 다 똑같이 있어요. 다 똑같이.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유제 2-4, 24-3, 24-4, 24-5번 다 있잖아요. 네, 이걸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계속 생각하려고 해야 돼요. 알았지? 정말 해도 내가 생각이 안 난다. 그때 이제 최후로 답을 참고하되 지금 처음에는 생각을 많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넘어가. 그 168쪽에는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쌤이 살짝 요거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죠? 어떤 게 함수인지 보는 방법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또 그 24-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3번 기본 문제 24-3번 쌤이 24-3번은 3번만 한번 볼까요? 24-3번에 3번 거기가 x가 이게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도는 알겠죠? f 하고서 땡땡 x에서 y 이렇게 이게 하는 게 뭐냐면 이 함수는 설명하는 거야. x에서 y로 대응되는 규칙입니다 라는 걸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 x를 뭐라고 봐야 돼? 정의역. 이 y를 뭐라고 봐야 돼? 공역.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되는 거지. 화살을 맞은 애만 모아놓은 건 뭐라고 한다고? 치역. 이렇게 한다 그래서 자 보자. 3번을 볼 건데 F의 치역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F가 뭔가 봤더니 위에 규칙 보여? X를 어디다 대응시키라 했지? X 플러스 1에 대응을 시키라 그랬지. 그럼 1 집어넣으면 뭐 나오고? 2 나오고 2 집어넣으면 3 나오고 3 집어넣으면 4 나오고 4 집어넣으면 5 나오고 그럼 1을 제외한 공역에서 1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만 2, 3, 4, 5로 여러분 답을 하면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3번이요. 여러분들한테 치역을 물어봤어요. 근데 치역은 여기 보여? 쌤이 뭘로 이렇게 써놨지? 집합, 중괄호. 쌤이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중괄호를 안 치고 집합 세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중괄호를 빼먹고 원소만 그냥 띡띡띡띡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요. 치역을 몰라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 서술형에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치역 구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걷다가
값만 띡띡띡띡 써놔가지고 그냥 나가리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치역, 정역, 공역 뭘 물어보던지 간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집합을 물어보는 거니 집합교를 반드시 쓸 것. 요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드디어 넘어와서 173쪽에 보면은 함수의 종류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 지금 잠깐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함수의 종류. 함수는 기본적으로 4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쌤이 소개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조금 쉬운 거. 상수함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함수.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함수, 그것을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쌤이 만약에 정의역과 정의역이 유한집합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봐봐. 정의역이 유한집합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뭐 A, B, C 이렇게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 공역이 여기 쌤이 똑같이 1, 2, 3 이렇게 했는데 여기 F. 이걸 이제 본다면은 어떤 건 상수함수냐면은 얘도 여기로, 얘도 여기로, 얘도 여기로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치역에 들어가야 되는 원소는 뭐밖에 없어? 2밖에 없잖아. 이런 경우일 때 F는 상수함수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얘를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줄 거야. 지금 보면 Y가 하나밖에 없어. Y가 이거는 2인 거야. 그걸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지. 여기가 Y야, 여기가 X야.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바라본다라는 건 정의역을 몇 개 이렇게 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수 전 구간을 정의역으로 본다라는 얘기지. 근데 이 모든 실수가 하나의 Y값에 대응돼야 되는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면 우리 입장에선 그냥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그래서 얘를 Y는 C라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잡죠. EX도 EY, EX도 EY, EX도 EY, EX도 EY. 지금 다 같은 Y에 대응이 됐기 때문에 그래프로 그린다면 상수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됐죠? 세로는 함수가 아니죠. 그치? 세로로 그리는 건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직선의 방정식. 자, 상수함수 여기까지 쌤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넘어가서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쉽게 말해 자기 자신에게 대응되는 함수. 자기 자신에게 대응되는 함수. 이게 항등함수야. 1을 쐈는데 1에 대응이 되고 2를 쐈는데 2에 대응이 되고 5를 쐈는데 5에 대응이 되고 이걸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해. 그럼 뭐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자 집합 유한계인 걸로 쌤 한번 볼게요. A, B, C 이렇게 놔두고 Y 여기 이렇게 놔두고 뭐 A, B, C, D 이렇게 놔두고 F. 자 항등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A는 어디로? A로, B는 어디로? B로, C는 어디로? C는 이렇게 하는 게 항등함수. 나 자기 자신에게 대응되는 함수.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옳지. 얘는 Y는 X. 0을 쓰면 0에 대응돼야 되고 5를 쓰면 5에 대응돼야 되고 3을 쏘면 3에 대응돼야 되고 마이를 쏘면 마1에 대응돼야 되는 그 함수.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함수 Y는 X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그리는 거는 얘는 유일무이 하나예요. 항등함수는 Y는 X 요거 하나. 알았지? 네, 그거 여러분들 보면 될 것 같고 물론 그래프로 그린다라는 말은 조금 약간 오개념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정의역을 실수 전 구간으로 바라봤을 때 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대1 함수 1대1 함수 그리고 네 번째 미리 얘기할게요. 1대1 대응함수 이렇게 네 개야. 이거 이름 다 알아야 돼. 그리고 각각이 뭔지도 다 알아야 돼. 상수함수, 항등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함수. 근데 지금 딱 사이즈 보니까 뭐가 헷갈릴까? 이거 두 개 헷갈리기 시작해. 상수함수, 항등함수. 이거 두 개 헷갈려. 그 다음 또 이거 두 개 헷갈려. 왜 그래? 나도 놀랬어. 됐어. 빨리 1대1 함수, 1대1 대응함수 요 두 개가 또 헷갈려. 그러니까 잘 잡아야 돼. 수상에서 뭐 배웠지? 항등식. 이렇게 또 우리 수아가 또 대답을 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약간 이 다이어리에 표시를 해놔야 될 것 같아. 항등식이 뭐야? 좌변이랑 우변이 같은 식을 항등식. 그냥 그렇게라도 외워. 항등함수, 나 자기 자신에게 대응되는 함수라고 외웠으면 좋겠어. 1대1 함수, 1대1 대응함수 갈게요. 1대1 함수는 뭐냐면은 저렇게 한글로 설명을 한다라기보다는 뭐 한글로 쓰면 굳이 설명을 한다면 하나가 하나에 대응이 되는데 다 다른 놈한테 대응이 되는 거야. 좀 이상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팅을 선생님이 항상 예를 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3대3 갔어요. 근데 갑자기 소원이랑 선생님이랑 같은 놈을 찍었어. 파국이죠? 그걸 1대1이라고 해, 안 해? 1대1 매칭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거는 아니야. 1대1 함수가.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그 느낌이야. 3명이 3대3 미팅이야. 3커플 나왔어. 머릿속으로 지금 사이즈 나오지? 그게 1대1 함수인 거야. 쌤 무슨 말을 하는지 느낌 와? 3대3인데 3커플이 나왔대. 그럼 알아서 짝꿍이 지들끼리 딱딱딱 재워줬다는 거 아니야. 알았지? 오케이? 그 1대1 함수인데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 봐봐. 정의역이 서로 달라. 이러면 그러니까 여자애들 둘이 서로 다르면 무조건 그 대응되는 짝꿍이 어때야 된다? 서로 달라야 된다. 이게 이제 수식으로 1대1 함수의 표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더라도 이 표현은요 계속 나와요. 그런데 수학하에서 함수라는 단원을 잘 못 배운 친구들은 이게 1대1 함수의 표현인 줄을 모르더라고. 근데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해. 이제 우리는 뭘 배웠냐면 대우명제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참이라면 살짝 쌤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위에 있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같지 않다, 약간 부정의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아주 간혹 가다가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봤을 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럼 그때는 이거에 대우면 이걸 말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기를. 알았죠? 1대1 함수는 얘가 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쌤이 여기 또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집합인 거 한번 가볼게. x가 이렇게 있어. 자, y가 있어. 자, f. 여기 또 이렇게 해볼게. 쌤이 여기다가 a, b, c. 그 다음에 여기는 1, 2, 3, 4.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대1. 자, a가 갑니다. a가 가요. b가 가요. c가 가요.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대응에 참여했고 각자 하나씩 정의역의 원소가 달랐더니 대응되는 함수값도 다 다르더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알았지? 근데 쌤이 이거 한번 보여줘 볼게. 아까 3대3 있지? A, B, C가 있었고 여기에 쌤이 1, 2, 3이라고 이렇게 적어볼게. 요거 F. 얘는 여기 또 얘도 요렇게 얘도 여기 그 다음에 얘도 여기 요렇게 갔어. 그럼 얘도 1대1 함수야 아니야 벨라야? 얘도 1대1 함수예요. 얘도 1대1 함수, 얘도 1대1 함수. 됐지? 여기서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 내가 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놨을까? 그치. 자, 여기서 이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가 나뉘어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요 둘 다 1대1 함수는 맞아. 알았지? 그런데 얘는 있잖아. 공역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1, 2, 3, 4가 공역이야. 근데 여기에서 치역이 뭐야? 그러면 얘는 2, 3, 4만 치역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얘는 있잖아. 공역이 뭐야? 그럼 1, 2, 3이 공역이야. 치역이 뭐야? 그럼 여전히 1, 2, 3이 치역이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상황의 함수는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조건 하나가 또 있네요. 어떤 거?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요. 그치? 이거를 우리가 얘라고 부르는 거예요. 1대1 대응함수.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함수랑 차이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1대1 대응함수는 그리고 니네 이것도 알아야 된다. 이거야. 관계가 부분집합인 거야. 둘이 다른 게 아니야. 얘는 얘에 속해 있는 거야. 쌤이 지금 너네한테 야 이거 무슨 함수야? 라고 물어보면 소은이가 1대1 함수요. 벨라가 1대1 대응 함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둘 다 참이야. 맞는 말을 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알아? 다음 중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 세라고 할 때 이거를 1대1 대응에만 넣는다고. 1대1 함수도 해당이 되는데 이런 거는 실수하지 말라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뭐 또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개수 몇 개? 3개. 얘도 개수 몇 개? 3개. 짝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정의로는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별거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실제로 함수라는 단원을 배울 때,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뭐 그리려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지금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5분 남았는데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